그 다음에 저희 뭐 해야 할 것들, 과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수업을 하면서 저희 먼저 첫 번째 공지가 뭐냐면은 저희 프린트물을 이번 주는 좀 프린트물이에요. 부디되게 하게. 왜냐면 인원이 지금 변동상이 좀 커가지고 제가 뭐 교재를 몇 부 뽑아야 할지 정확히 가늠이 안 돼서 이번 주만 프린트물 나갈 거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재가 따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와 별개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따로 그 백지 노트라고 하나 드렸어요. 두 개 미리 받으신 거 있으시죠? 제가 저런 것들이 매주 나갈 거다 보니까 L자 파일 같은 거를 우리 구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갖다 놓을 테니까 뭐 하나하나씩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L자 파일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프린트물로 나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교재랑 제외하고 바로 수업 좀 할게요. 봅시다. 저희 여러분 쭉 내리면은 여러분들 넘기셔야겠죠? 넘기시면 우리가 목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뭐 생명과학 단원 목차를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고 여기가 조금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제가 좀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6개로 나눴는데,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일단은 생명과학의 이해. 혹시 추우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꺼도 되나요? 너무 빡세게 틀어져가지고 끌게요. 이렇게 꺼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1단원 내용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테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배우게 될 생물의 특성은 총 6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가 모든 생물은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독특한 화학 반응을 하고, 세 번째로는 모든 생물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그와 별개로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발생과 생장이라는 것을 하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라는 걸, 여러분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쓰라고 이제 하는 부분부터 쓰시면 돼요. 생식과 유전이라는 걸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적응과 진화라는 것을 하더라. 제가 굳이 이렇게 6가지 목차를 다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첫 번째 이 생물의 특성은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쭉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원이 올라가면서. 1단원에서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배운다면은 2단원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물질대사 같은 게 나와 있죠? 맞죠? 이게 2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뜬금없이 생태계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생태계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우리 네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될 단원 우리 내용이 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6개의 특성 중에 안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발생과 생장이 안 배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발생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려워.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발생 과정은 아직 사람들도 자세히 모르고, 그 인간의 발생 과정과 유사한 양서류 같은 발생 과정을 저희가 연구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교 올라가면은.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는 안 배울 거고, 그러면 우리 5단원에선 저희 생식과 유전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 단원에서는 적응과 진화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잠깐 우리가 전체적인 단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 생명과학 과목이 이제 꽤 할만해진 과목이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드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어떤 친구들한테, 문과 친구들한테 이게 내용이 진짜 쉬워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뭐 아시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수능, 여러분 수능 이제 별로 딱히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이제 등급컷이 낮은 게 이 생명과학이었어요. 생명과학이 몇 년마다 이제 괴랄할 정도로 등급컷이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물리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뭐 47, 45 이렇게 조금 높게 유지되는 반면에 생명과학은 올해가 42였어요. 42. 그러니까 확 내려갔죠. 그쵸?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 유전이라는 단원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엄청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내용들은 별게 없는데 여기 가서 애들이 대부분 멘붕을 겪는데 그 내용이 한 70%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꽤 할만한 과목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자극에 대한 항상성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유전 남은 부분이 조금 저희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단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저게 원래 어디에 있었던 단원이냐면 우리가 생투에 있었던 단원이거든요. 생투에 있었던 내용인데, 생물의 분류 체계를 연구하면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물의 특성들을 다 암기를 할 거예요. 이게 새로 들어왔는데 기존의 생투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투 과목이 뭐 전혀 모르시겠지만 완전 다 암기거든요, 거의.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으면서도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우리 단원인데 다행히도 계산의 영역들이 많이 빠졌다. 거의 암기 영역들이 많이 깔려있다 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산의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들을 쭉쭉쭉 배울 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배울 건데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항상 얘기를 해요. 모든 수업, 뭐 꼭 생명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뭐 통합과학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독특한 과목이에요. 공부 시간은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과목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좀 이상한 과목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보통 요 4 플러스 2 또는 3이라고 적어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명과학 과목에 투자할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 과학을 한 과목을 일주일에 6시간, 7시간 투자하면은 물리, 화학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4가 뭐냐? 저랑 있을 시간이에요. 저랑 있을 시간. 저랑 있을 시간 중에 저희 2시간 40분이 수업이죠. 그쵸? 그러면 1시간 20분 동안 뭘 할 거냐? 제가 이제 좀 이따 수업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한 번 더 우리 연구를 할 건데 이 1시간 20분 동안 백지 테스트라든가 주간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풀이 모르는 것들 우리 클리닉 같은 거 질문 이런 거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배워보신 아직도 1단원이 엄청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1단원은 거의 한 2시간 40분 내에 끝나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단원이 좀 올라가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출연을 해요. 그때는 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이 시간대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2시간에서 3시간은 뭐냐? 이게 숙제 시간이에요, 숙제 시간. 숙제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숙제를 우리가 아주 오래 걸리면 2시간, 3시간씩 제가 드리거든요. 아마 이번 주 숙제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한 70문제 정도로 숙제를 내드릴 건데 1시간도 안 걸릴 분량이에요. 진짜 금방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이 올라가다 보면 1시간 더 걸리는 2시간, 3시간보다 더 걸리는 우리 숙제 분량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세팅을 해 놓으셔야 생명과학이 안정적으로 2등급 이내로 떨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 뭐 1등급까지 올라가고 싶다 하면 좀 더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우리 공부, 순 시간 투자하는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학원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시간? 개꿀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이 4시간 이내에 백지랑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 저 하나씩 가져가세요. 백지랑 우리가 뭐 주간 테스트 이런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타이트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백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거는 빈칸 백지잖아요. 맞죠? 제가 백지 구성이 2가지 형태예요. 저희 방학 때는 저렇게 여러분들 조금 배려를 해가지고 빈칸 백지를 보는 반면에 학기로 올라가게 되면 아예 주간식 백지예요.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본인이 다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업 시간 다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전제 조건이 저희 항상 수업 내용을 필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다 다 판서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서 내용들을 본인의 언어 또는 그대로 쓰셔도 괜찮고 본인의 언어로 다 바꿔서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필수로 안 시키는데 학기 때는 필수로 또 시켜요. 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웬만하면 필기를 하시면서 듣는 게 좋다. 나는 다 아는데 뭐 그런 친구들은 제가 뭐 굳이 강의를 안 해요. 나는 다 아는데. 근데 웬만하면 저희 백지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필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 거듭 강조 드려요. 웬만하면 필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학 노트를 아예 하나 사셔가지고 처음부터 꼬박꼬박 우리 필기를 열심히 해가는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교재를 조금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좀 많이 우리 배치시켜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본인이 좀 요약 정리를 잘 하셔도 되고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있어. 아예 저기 백지 시험 저거 제가 답지까지 내렸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시험지랑 답지를 2개를 다 드렸는데 저 답지에다가 아예 필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답지만 우리 유학번호를 들고 다니시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필기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로 수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고 저희 뭐 6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생물의 특성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 무릇 생명체라 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성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 6가지라고 적어드린 이유는 뭐 아까도 6가지가 실제로 있었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1단원이니까 그리고 2단원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근데 공부를 하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 생명과학이 암기할 내용이 진짜 꽤 많아요. 진짜 뭐 지구과학처럼 물론 제가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좀 도움을 드리겠지만은 암기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도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암기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내가 암기해야 개수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 혼자 공부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오르는데 2개가 잘 안 떠올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게 2개구나 라는 게 스스로 인식이 되겠죠. 맞죠? 그럼 2개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웬만하면 수업 중간중간에 암기해야 할 개수들을 저기다 적어 드릴 거기 때문에 개수, 숫자로 웬만하면 기억해 주자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 세포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세포가 갖춰야 할 구조. 1번, 가장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질 교환의 통로인 세포막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세포막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우리 구조를 감싸고 있는 둥그스러운 모양일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 세포막 뭘로 되어 있죠?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과 우리 막단백질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질 이중층이랑 막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 둥그렇게 우리 감싸고 있다 해서 다 세포막이라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갖춘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포막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해서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이 가능한 우리 단위를 세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 뒤에서 배우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것도 주변에 껍질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껍질이 단백질 껍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세포막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세포로 구성된 이 생물은 세포의 개수나 세포의 구조에 따라서 크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먼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 개수에 따른 분류죠. 생물이. 근데 쉽죠, 여러분들? 단세포 생물 뭐예요? 죄송해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 그쵸? 너무 쉬운 거죠. 1세포가 1개체. 다세포 생물 뭐죠? 여러 개의 세포가 1개체. 아, 생명과학 참 쉽다. 그죠? 맞죠? 단세포 생물 예시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써보면 집신벌레라든가 아메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 한다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라든가 사람을 포함하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걸 다세포 생물이라 하죠. 맞죠? 맞죠? 별거 없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개수에 따른 구분 기준이고, 제가 아까 구조에 따른 구분 기준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아, 이거 누가 학생이 나한테 뭐 손가락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우지? 제가 제까지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다시 좀 이따 확인해보고, 우리 구조에 따라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가 뭘까요? 원시적인 핵의 모양을 가진 세포, 우리 진짜 핵의 모양을 가진 세포.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 조금 세포의 구조가 말 그대로 원시적이어서 핵이 없어요.
핵이 없다는 것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핵막도 없는 거죠. 핵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전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 창고 같은 느낌인 거죠, 그쵸? 근데 진핵세포는 이러한 핵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쵸? 근데 단순히 핵이 있고 없고의 우리 유무뿐만 아니라 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막성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통합과학 때 열심히 배웠죠? 소포체나 골지체나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것들 막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없는 거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는 거지 세포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반대로 여기 있는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으니 그 크기가 작을 거고 구조도 단순할 거죠. 반대로 얘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다 보니까 크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우리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6페이지 그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세포가 우리 원핵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진핵세포인데, 제가 이거를 비교하기 쉽게 똑같은 크기의 우리 세포를 가져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거든요. 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크게 차이가 핵이 있냐 없냐고 그 다음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합과학 때 왜 이래? 라이보솜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죠 이거?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기 구조 맞죠? 여러분 이 라이보솜은 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이 없어요. 얘는 사실 RNA 덩어리거든요. 이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이 진핵이랑 원핵에서 둘 다 발견돼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지?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원핵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뭐라 부르냐면 원핵 생물이라 부르고, 진핵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진핵 생물이라 부르거든요. 자, 원핵 생물이 뭐가 있을까요? 원핵 생물 핵이 없어.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거 뭐죠? 자, 원핵 생물은 뭐냐? 세균이에요.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이 세균이 싹 다 원핵 생물이에요.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제일 마지막 단원 와서 새로 추가되는 생물의 분리체계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과학자들이 생물을 분리할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핵이 있냐 없냐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핵이 없는 놈을 싹 다 뭐라고 부르냐면 세균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세균은 원핵 생물이자 원핵 세포로 구성됐다. 세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핵이 있는 놈들이에요. 뭐냐? 동물, 식물.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균계예요. 균계. 여러분 이름만 보면 뭔가 세균과 유사한 구조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이 균계는 영어로 하면 펑자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 버섯, 포자성 생물들을 우리가 균계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다세포 생물인데 진핵생물로 구성되어 있고 광합성이 불가능한 놈, 동물. 다세포 생물이고 진핵생물이고 광합성이 가능한 놈들. 근데 움직일 수 없음, 식물. 근데 우리 포자 형태를 갖추고 있는 놈들, 균계, 다세포 생물인데. 근데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는데 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못 넣어. 그런 놈들을 싹 다 묶어서 뭘로 뺐냐면 원생생물이라는 것으로 뺐어요. 그래서 저희 동물이나 식물이나 균계 같은 경우는 구조적 특징 같은 것들이 생활사들이 매우 우리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 흘러가는데, 원생생물은 말 그대로 속할 수 없는 놈들을 다 묶어놓다 보니까 정말 특징이 짬뽕이에요. 어떤 놈은 광합성 하기도 하고 어떤 못한 놈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세포벽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놈은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못 움직이고. 그래서 완전 우리 특징이 다양하다 보니까 얘는 규칙적이지 않더라.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뒤에 가서 생물에 분류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거예요.
생물은 총 5개의 배가 있고 세균, 동물, 식물, 균계, 원생생물계로 분리가 된다. 이 조심하셔야 할 게 요거죠.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이야. 괜찮나요? 그죠? 여러분 대표적인 원생생물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효모. 저희 발효할 때 사용하는 거죠. 맞죠? 효모. 또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놀라운 사실. 자, 미역, 다시마는 원생생물이에요. 여러분 사실 뭘로 알고 있어요? 미역, 다시마? 식물로 좀 알고 있죠.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미역과 다시마는 저희 생태계 배웠잖아요. 저희 일단 생태계 잠깐 얘기할 건데 군집체예요. 군집체. 여러 개의 우리 종의 원생생물의 집단이에요. 광합성이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기 같은 거 자르면 어때? 이렇게 그 잘린 게 이쁘게 안 잘리잖아요. 조직이 뜯겨나가서 잘리잖아. 칼이 뭐 완벽하게 우리 날카롭지 않으면은. 근데 미역이나 다시마 자르면 어때요? 슉 이쁘게 단면이 잘려요. 아무리 칼이 우리 무르더라도. 왜 그러냐면 세포와 세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군집체다 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생물은 물질대사라는 걸 한다. 통합학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물질대사 뭐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생명체라면 이런 물질대사를 한다. 여러분 물질대사 왜 하겠어? 왜? 뭘 위해서? 먹고 살라고. 그쵸? 생명활동을 위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통합과학 때 잘 배운 친구들은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물질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세 개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 물질대사는 반드시 일어났다 하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한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간다. 이건 화학 반응이니까 당연한 거죠. 맞죠? 여러분 모든 화학 반응은 흡열 또는 발열로 우리가 정의되잖아요. 맞죠? 그래도 우리가 화학 반응이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저희 그래서 통합과학 때 효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쵸? 선생님 물질 대사 중에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물질 대사도 있지 않나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의 99.9%가 다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내용들이 싹 다 효소 관여해서 그냥 효소가 관여한다고 확정 짓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외 없어요. 효소가 뭔지는 생명과학 와서는 자세히 안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죠.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주성분이 단백질. 맞나요? 자,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저희가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죠. 동화작용은 같을 동 될 화죠. 맞죠? 똑같아진다. 서로 다른 작은 저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고분자로 합성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 부를 것이고, 이화작용은 하나의 거대한 고분자가 서로 다른 우리 작은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화 과정이라 부를 수 있죠. 왜? 달을 이 될 화죠. 맞죠? 달라진다. 그죠? 그럼 우리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면, 즉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거대해지면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나오겠어요? 들어가겠죠. 그렇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여러분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뭐라 부르죠? 흡열 반응이죠. 맞죠? 반대로 얘는 뭐예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쪼개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할 거다. 근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게, 흡열과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 과정 중에서 에너지 출입인 거고, 이 동화와 이화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작은 단위와 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가 조금 더 큰 단위라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좀 몇 가지 적어볼까요? 자, 동화작용. 우리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냐면 이 저분자, 고분자라는 단어보다 합성이라는 단어와 분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보시면 돼요. 자, 동화작용 예시. 이 꿀팁. 땡땡땡 합성이라고 들어간 것들은 싹 다 동화예요. 싹 다. 무조건 동화예요. 그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합성이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저희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시키면 뭐가 만들어지죠? 단백질. 그쵸? 단백질 합성. 자, 세 번째. 여러분, 포도당 합성. 제가 포도당 합성 딱 이렇게 적으면 머릿속으로 뭐가 떠오르죠? 포도당 합성 하면? 광합성 떠오르죠. 왜? 광합성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반응시켜서 포도당 만드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저 포도당 합성은 동물이 가능할까요? 동물. 저희 포도당 합성하면 광합성이 떠오르는데 과연 동물은 포도당 합성이 할까 안 할까? 조금 더 바꿔볼게요. 인간으로 할게요. 인간은 포도당 합성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럼 뭔가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먹어서 양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포도당 합성 과정은 따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아주 비싼 놈이 하나 있어요. 이 놈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무조건 포도당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굶을 때 다른 몸의 기관들은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곧 죽어도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무조건 포도당. 나는 포도당만 아니면 안 먹어. 약간 땡깡 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몸의 기관들이 지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재합성해요. 그래서 얘한테 보내. 누구냐? 뇌예요, 뇌. 뇌는 포도당밖에 안 먹다 보니까 이 몸의 다른 놈들이 뇌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뭐라 부르냐? 포도당 신생합성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과목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포도당 합성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맞죠? 오케이. 우리 이화작용 예시가 뭐가 있죠? 쪼개는 거. 소화. 그쵸? 소화 외에요. 음식물이 세포가 가져가기엔 너무 크다 보니까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 작게 쪼개는 거죠, 맞죠? 또 뭐가 있어요? 세포 호흡이죠. 저희가 2단원 가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요 세포 호흡. 세포가 포도당,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양분을 획득해내가는 과정. 오케이? 그쵸? 양분이래.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2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대충 정리해드렸고 넘어가 볼게요. 벌써 저희 3분의 1 했죠? 두 가지니까.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는 건데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자극이라는 것은 몸의 내부나 외부의 변화를 의미할 거고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은 이 자극의 결과죠. 결과물. 너무 당연한 거죠, 맞죠? 그렇죠? 오케이, 죄송해요. 자, 우리 몸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신경계. 두 번째, 우리 호르몬. 내분비계라고 부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방어. 외부로 들어오는 자극이 나쁜 물질이라면 그걸 방어하는 작용. 면역계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반응을 한다. 굳이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다 배울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경계에서 저희가 첫 번째 고비를 한번 이제 겪게 될 거예요. 뭐냐? 신경의 자극의 전도와 전달.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겪게 될 첫 번째 고비거든요. 생명과학 과목을 제가 이제 매년 이제 내신을 3월달에 개강을 하면은 이 신기하게 문과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정되기 전에는 웬만하면 추천 안 했거든요. 유전이 너무 벽이 높다 보니까.
근데 뭐 들어오는 거 어떻게? 근데 보통 어디서 런을 치냐면 여기서 런을 쳐요. 여기서 갑자기 얘들이 갑자기 수술술 사라져, 없어져. 진짜 그래. 뭐 이해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좀 어려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공부 전체의 난이도가 이제 개정된 거 기준으로 제일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일 개정된 거 기준으로. 아, 물론 이제 암기를 본인이 못한다면 6단원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 암기를 잘한다, 암기는 신경 안 쓴다 하면 어떤 계산적 영역으로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울 거다. 근데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제가 지금 겁만 줬는데 제가 이거를 정복을 못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무슨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당연히 정복. 근데 공부해도 정복 못하는 단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존의 유전들은 공부를 해도 정복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거의 뭐 한 100% 중에 50%는 정복 못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유전이. 근데 얘는 제가 진짜 공부한 친구들 치곤 정복 못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차 때 이거 뭐야? 괜찮아요. 두 주차, 한 주차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 좀 이런 느낌이구만 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본인의 학교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런 친구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의 첫 번째 벽이 될 거라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항상성이에요. 여러분, 항상성은 뭐죠? 이런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물론 어떤 자괴된 반응을 하겠죠. 이 항상성에도 조건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들을 항상성이라 하죠. 뭐 대표적인 예시를 좀 적어볼까요? 저희 체온, 그쵸?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정원동물이라서 체온을 항상 36.5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쵸? 두 번째, 여러분, 혈당량 뭐죠? 이 혈당량을 잘못 알고 계시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좀 수정을 해드릴게. 혈당량은 몸에 있는 당분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몸한테는 당분이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 에너지가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죠?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그 양분들. 근데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이에요. 혈액에 있는 당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흐르는 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혈장 삼투압이라는 건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체온 유지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맞죠? 저희 온도가 한 1, 2도만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아파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물질 대사를 하는데 항상 뭐가 관여하죠? 효소가 관여한다했죠. 근데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고 했죠? 단백질. 단백질이 뭐에 약하다? 온도 변화에 약하다. 그쵸?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온도가 1, 2도만 내려가도, 1, 2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뭐 사실 저희가 온도가 높아지는 건 감기로 많이 경험할 수 있겠지만 낮아지는 건 경험하기 많이 어렵죠, 그쵸? 근데 남자인 친구들은 좀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 이제 나중에 군대 가면은 제가 의무병이거든요. 저는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걸 있는데, 이제 뭐 한 영하 15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실려가냐면 저체온증 또는 동상 이런 환자들이 많이 실려거든요. 여러분 몇 시에 실려올 것 같아요? 몇 시? 오후 2시에 실려와요. 오후 2시. 깜짝 놀라요. 오후 2시. 햇빛이 쨍쨍쨍인데 동성 환자가 넘어오는 거야. 아, 진짜 고생한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웃으면서 얘기할 거 아닌데, 몇 년 전에 혹한기 훈련하다가 병사 한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엊그제 이제 아는 동생이 군대인데 혹한기 훈련 간다고 하더라고요. 혹한기 훈련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은데, 저희 오늘 솔직히 할 내용이 좀 많아서 하나 나중에 할게요. 자, 혈당량은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이에요. 여러분, 혈당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뒤에서 배울 건데, 여과 제흡수 분비 어디서 하죠? 배설계에서 하죠. 이때 제흡수할 때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몇 퍼센트 제흡수? 100%. 왜? 우리 몸에 너무나 필요한 양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100% 제흡수를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줌으로 기어 나와. 뭐죠? 당뇨병. 그쵸? 이 당뇨병에 걸리면 군대를 안 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후배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나 당뇨병이래 이러고, 뭔 소리 하냐, 뭐 말이 되는 소리. 근데 당뇨병 걸려서 군대를 안 간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 당뇨병 걸리면 군대를 안 가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내가 걸리고 싶다고 해서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막 내가 원한다고 당뇨병 걸려야겠다면서 막 단 거 엄청 먹는다고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도 오진해서 결국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혈당량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당뇨병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그 제 친구 의사하는 친구가 이 당뇨병 걸린 환자의 피를 뽑았는데 피가 안 뽑혀. 왜냐면 혈액의 농도가 이 혈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해서 피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우리 뭐 주사기 뽑아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치명적인 질병이고 혈장 삼투압 여러분 좀 처음 들어봤죠? 그쵸? 삼투압이라는 개념을 저희 통합과학 때 잠깐 우리 삼투압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명확하게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는 힘들어. 근데 저희 생명에서 삼투압을 그냥 앞으로 여러분 좀 쉽게 머릿속으로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그럼 혈장 삼투압은 혈장, 즉 혈액의 농도네요. 그쵸? 혈액에 있는 물의 농도. 이게 혈액의 농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은 진짜 독특한 대회가 많이 해요. 이거 여러분 뭐 유튜브 쇼츠 왔다 갔다 하다가 봤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진짜 독특한 대회를 많이 하는데 한 몇 년 전쯤에 물 많이 마시기 대회 이런 걸 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5리터를 제자리에서 원샷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혈액의 농도가 너무 묽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무기염료라든가 이온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래 뭐 신호전달 같은 것에 이용되거든요. 근데 농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 잘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물론 항상성은 이 세 가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항상성이 있는데 뭐 호흡이라든가 심장박동 이런 것들도 우리 항상성에 해당하긴 하는데 저희는 세 가지들을 항상성이라고 볼 거고 뒤에 가서 하나 둘 세 개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괜찮나요? 그래서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극에 대한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가 3단원 전체 내용이고 암기할 내용 꽤 많을 거다 라고 가시면 될 것 같고 4번이 우리 자극에 대한 뭐라는 거야? 4번이 발생과 생장이에요. 저희 이제 생명과학으로 수능 안 보죠? 그쵸? 수능 안 보니까 수능 형태로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신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신은 이 발생과 생장을 조금 나누어요. 그래서 나눠서 좀 써볼게요. 발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수정란 즉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둘이 만나서 만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으로 본다면 생장은 이렇게 태어난 어린 개체가 똑같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체, 어른으로 커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장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떻죠? 쉽죠? 인간 한번 예시 한번 해볼까? 예시? 인간은 어디까지가 발생이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기 전까지를 발생으로 본다면 우리 생장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 생장으로 볼 수 있겠죠? 맞나요? 별거 없죠?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딱 별거 없는데 이제 내신적 요소를 좀 가보자면 문제가 뭐냐? 얘가 문제예요. 단세포 생물. 여러분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할까요? 발생과 생장? 잠깐만.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하면 새로운 개체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세포 분열해가지고 다세포 생물에만 좀 해당하는 내용 아닌가?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보시면 요 세포 분열은 무슨 세포 분열이에요? 저희 세포 분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 그쵸? 당연히 이거는 감수 분열은 아니겠죠. 체세포 분열에 해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보면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하면 그게 곧 무성 생식이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보면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가 맞는 보기일 것 같죠? 그쵸? 근데 제가 발생을 좀 적어볼게. 이거 영어 원서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development라고 적혀있고 영어 원서로 보면 생장을 growth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 발생과 생장이라는 단어가 익숙치는 않지만 영어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는 알겠죠? 뭔가 우리가 완벽한 개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싹 다 우리 발생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완벽한 개체가 딱 됐다면은 그게 크기가 커지는 과정을 생장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크기가 커지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라 본다면 제가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 하나 여기다 그려볼게요. 뭐냐면 효모거든요. 효모는 출합법이라는 것으로 번식을 해요. 출합법이 뭐냐면 이 한쪽 구석에서 혹 같은 게 하나 쇽 생겨가지고 이 혹이 점점점 크기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다가 일정 크기가 되면 물론 똑같은 크기까지는 커지지 않아요. 일정 크기가 되면 똑 하고 떨어져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게 우리가 효모의 우리 생식 방법이거든요. 이거 무성 생식 중 하나인데 여러분 잘 봐요. 커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커지는 과정 있죠. 그럼 이거 있는 거죠. 그로우스 그죠? 그래서 커지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있는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넘겨받을 거예요. 그럼 뭐도 있어요?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벨롭먼트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단세포 생물이 발생과 생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요 보기는 나올 수가 없는 보기예요. 이게 한 6년과 7년 전쯤에는 나왔거든요. 저 보기가 독단적으로. 근데 우리가 원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나올 수가 없는 보기인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밑에 있는 두 개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발생과 생장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 얘네가 세포 분열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 생식과 이전이죠. 맞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보기는 두 가지 형태인데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과 생장한다. 무조건 틀린 보기고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과 유전을 한다 하면 맞는 보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할 보기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적어볼 거냐면 개구리 한번 적어볼게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는 다른 동물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죠. 뭐죠? 개구리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개구리가 아니죠. 뭐죠? 올챙이죠. 올챙이가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꼬리 사라지고 어린 개구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개구리 알부터 시작해서 올챙이, 어린 개구리, 어른 개구리 성체가 될 텐데 어디까지가 발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인간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까지를 발생을 본 거죠. 맞죠? 근데 얘는 대체 어디까지가 발생이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요 단어를 해석하면 알 수 있어요. 무언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 있던 기관이 사라지고 없던 기관이 생긴다. 살아남기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싹 다 뭐예요? 발생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알이 올챙이가 돼가지고 있던 꼬리가 사라지고 다리가 생기니 어린 개구리까지가 되는 과정이 발생으로 봐야겠죠. 맞나요? 그쵸? 생장은 뭐예요? 이렇게 어린 개구리가 성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빨 빠지고 새로운 이빨 나는 거니 이것도 발생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빨이 새로운 이빨로 났을 때 그 구조와 물질을 이루는 구성 물질뿐만 아니라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크기만 커질 뿐이죠. 맞죠?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은 크기만 커지면 그건 다 생장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올 수 있는 예시 좀 적어드렸는데 조금 더 오버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매미 생각해볼게요. 매미?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매미는 유충 상태를 7년 정도 지내요. 나무 안에서 열심히 지낸 다음에
이제 번데기 지나서 매매가 딱 돼가지고 한 2주 동안만 생활하고 죽어버려요. 맞죠? 그럼 얘는 발생 단계가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왜냐? 유충이랑 매매랑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면 무조건 발생을 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까지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즉 1번부터 4번까지 했던 내용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해서 개체 유지 특성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 5번과 6번 두 가지가 종족 유지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인데 바로 5번 할게요. 앞에서 이미 제가 잠깐 한번 써드렸어요. 5번은 뭐냐?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다. 마찬가지로 저희 내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를 나눠볼게요. 생식과 유전. 생식은 뭐죠? 날 닮은 자손을 낳는 것. 근데 이 생식은 베이스가 있어요. 세포를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유전은 뭐냐? 자손에게 나의 유전 정보, 즉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만 써보면 두 문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맞죠? 생각해봐요. 날 닮은 자손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손한테 나의 유전 정보를 넘겨줘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식을 한다면은 날 닮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자손에게 나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전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유전이 일어났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죠. 과정 중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원래 부모한테 나올 수 없는 형태의 자손이 나온다. 돌연변이죠, 맞죠? 유전이 있으면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저희 사람의 유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배우게 될 텐데, 인간에서 자손이 나올 때 돌연변이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주? 잘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거의 여러분들은 다 돌연변이야. 진짜.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돌연변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 돌연변이 진짜. 돌연변이, 우리 교차도 돌연변이 일종으로 보는데 그런 교차의 우리 과정들이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여러분 지금 저희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물이라고 한다면 저희 뒤에 가서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이랑 핵산, 유전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얘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전이 가능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적응과 진화 같은 것들이 가능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이 일반적인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생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유전은 되고 돌연변이는 있지만 생식이 되냐의 여부를 묻는다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는 어떤 개념이냐? 바이러스는 증식과 복제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더라. 자, 몇 개만 조금 더 해볼 건데, 저희가 생식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유성생식과 뭐가 있죠? 무성생식이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나간 프린터에 조금 잘못 적혀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공부를 하세요. 저희 우리 다음 주에 나가게 될 교재에는 정상적으로 잘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성생식은 뭐예요? 생식세포를 형성해서 뭘 통해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 생식세포끼리 만나서 수정란, 얘가 N세포고 얘가 EN세포죠, 맞죠? 을
형성해서 자손을 만드는 걸 유성생식이라 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성생식은 부모의 유전 정보가 섞이기 때문에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더라? 높을 수밖에 없더라. 인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상 돌연변이가 없다는 가정에 만들 수 있는 자손의 정보가 몇 가지죠? 2의 46승까지.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유전할 때. 즉 이게 제가 정확히 값이 기억이 안 나요. 3조가 그래요. 3조. 여러분 3조분의 1의 확률로 나온 우리 애예요. 그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우리 자손이 나올 확률이 2의 46승분의 1인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해요. 봐봐. 2의 46승분의 1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와 닮을 확률이 2의 46승분의 1이에요. 사실 부모랑 아예 똑같을 수도 없죠. 부모, 엄마, 아빠의 형질이 섞이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뭐 예를 들어 남자인 친구들은 아빠랑 닮는다거나 뭐 여자인 친구들은 엄마랑 닮는다거나 조금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가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이잖아. 저도 아빠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확률적으로 그렇지만은 후생 유전학이라 해가지고 그냥 유전 정보의 흐름 말고 과정 중에서 얘가 부모와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연구해서 밝혀내세요. 직접. 자, 무성생식은 뭐가 있냐? 저희 아까 몇 가지를 잠깐 했는데 첫 번째가 이분법 또는 우리가 분열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사실 생식이다 보니까 체세포 분열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고 체세포 분열과 매우 유사한 그런 우리 생식 방법을 무성생식이라 해요. 그냥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크기가 똑같은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대표적인 누가 있냐? 아메바 같은 애들. 집친벌레. 요런 애들. 그쵸? 근데 저희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출합법. 크기가 작은 우리 돌기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점점 더 자라나서 똑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하는 애들이 누구? 효모. 근데 제가 이거 미리 하나 예시를 적어 드릴 건데 출합법을 하는 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드라예요. 히드라. 이거를 쓰면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히드라 상상 속 동물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 그 메두사 머리에 달려있는 거 그쵸? 뱀. 근데 진짜 얘 히드라 이름이 왜 히드라냐면 그 메두사 뱀 머리에 달려있는 애랑 모양이 비슷해요. 실제 생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흰색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무언가 작은 게 하나 자라나다가 얘가 무거워지면 똑 하고 떨어져요. 그럼 출합법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왜 히드라냐? 메두사 뱀맨 머리랑 닮았다 해서 그거 이름 딴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아마 하나인가 좀 다를 텐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출합법 하는 애들. 쟤는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우리 생물체라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단세포 생물의 무성생식 방법이죠. 그럼 다세포 생물은 무성생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자, 뭐가 있냐? 포자법이에요. 여러분 뒤에 가서 저희 균계라는 걸 할 때 자세히 배울 텐데 균계, 즉 곰팡이는 독특한 생활사를 거쳐요. 여러분 우리 버섯이나 균계, 버섯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버섯 생각하세요. 버섯 광합성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스스로 양분 못 만들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 그럼 양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우리 물질들 열심히 분해해가지고 양분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분해자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주변에 먹을 게 없네?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 그냥?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균계는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뭔가 환경이 안 좋다 싶으면 포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N세포를 쭉 만들거든요. 이 N세포는요. N세포를 체세포 분열 마냥 우리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자를 주변에 다 뿌려놔요. 마치 씨앗 뿌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환경이 조금 적합해진다. 그럼 N과 N이 만나서 다시 유성생식을 해요. 그러니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포자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무성생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균계는 진핵생물,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도 무성생식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영양생식 뭐죠? 영양생식? 식물 같은 거 보면 가지 딱 잘라가지고 뿌리 땅바닥에 딱 박고 물 같은 거 영양분 잘 주면 그 끝에서 뿌리가 자라나요. 저희 양파 같은 거 띄워놓으면 양파 뿌리 자라나잖아요. 맞죠? 식물은 모든 세포가 전등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양생식이라는 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기존에 있던 개체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박으면 새로운 개체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개체와 똑같겠지 정보가. 그래서 무성생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근데 잘라서 박으면 새로운 개체 된대. 그럼 잘라서 박는 게 빠르겠어?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나라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빠르겠어? 앞에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우리 과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일 품종이에요. 단일 품종. 이렇게 다 영양생식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물 다양성 할 때 배웠죠? 이거 어차피 저희 생태계에 가서 다 배울 거거든요. 생물 다양성 할 때 바나나 단일 품종이어가지고 바나나를 공격하는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했었다. 그래서 품종개를 해가지고 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바나나를 또 만들고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웃긴 건 또 이것도 단일 품종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것을 이겨내는 또 곰팡이가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로 이기고. 그래서 지금 또 품종 개량이 필요하대. 현재 그런 상황이래요. 멸종 위기에 또 있대. 바나나 못 먹을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오. 오케이. 자, 생식 끝났죠? 그러면은 저희 6번째가 적응과 진화가 되겠죠? 자, 적응과 진화라 하면 또 나눠봐야겠죠? 적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맞게 생활 습관이라든가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 한다면 진화는 뭐겠어요? 이러한 적응의 축적으로 인해 종의 분화를 일으키는 과정 자체를 진화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종. 같은 종이라 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교배가 가능한 개체들을 같은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양 같은 게 비슷해도 자연 상태에 놔뒀을 때 스스로 교배를 안 하면 같은 종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맞죠? 마치 여러분들 늑대랑 개, 허스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근데 둘이 가만히 놔두면 교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자연 상태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위적 개입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단순히 교배가 가능한 종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지들끼리 만나서 교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같은 종이라고 구분하는 거고, 만약 종이 분화된다면 더 이상 이제 같은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를 안 하는 거죠. 맞죠?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여기서 약간 위화감을 느끼시는 게 있죠? 통합과학 때 배웠던 이 진화의 관점을 살펴봤을 때는 진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환경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 생활 습관이나 몸의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놈들만 살아남는다. 이거 뭐죠? 자연 선택설이죠. 맞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단원 가서 진화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 개 볼 거고 진화에 대한 모델들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진화는 그 다양한 진화의 모델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생물은 환경에 맞게 바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이 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적응이라는 거 뭐고 진화라는 거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화에 대한 설명 모델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 그럼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요게
적응과 진화의 예시인 건지 아니면 나머지 1, 2, 3, 4, 5번의 예시인 건지 구분하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적어 드릴 건데 여러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적어 드릴 거는 100%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시험 문제들이 어떤 예시가 던져주고 나서 1번과 6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 고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나름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드리는 거지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다양한 예시들을 보고 조금 헷갈릴 법한 예시들은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신 들어가서는. 네, 어쨌든 그걸 좀 쉽게 우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3번과 6번이거든요. 여러분 3번이 뭐였어요? 아까 머릿속에 생각해 볼게요. 1번 세포로 구성, 2번 물질의사, 3번 자극에 대한 반응. 그쵸? 그 자극에 대한 반응과 6번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럼 우리 먼저 결론부터 적을게요. 3번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요. (6번은) 항상 일정해요. 항상 똑같이 행동해. 상황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냥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아요. 자, 예시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활강할 때 바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는다. 이 문장. 독수리가 활강할 때 바람이 저항이 느껴져서 날개를 접는다.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가지고 하나는 뭔가 자기에 대한 반응 같은 느낌이 들고 밑에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우리 적응과 진화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생각해봐. 독수리가 내려오다가 바람 좀 덜 부나면 날개 피고 떨어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날개 접잖아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6번이고 6번. 적응과 진화 가져왔죠? 또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춰진 쪽으로 고개를 숙여요. 맞나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굴광선이라 부르죠. 맞죠? 근데 햇빛의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어때요? 이 고개를 숙이는 위치도 계속 변하죠. 그럼 뭘로 봐야 돼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죠. 맞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는 방향이 달라지죠. 맞죠? 그래서 또 하나 예시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모사. 미모사가 뭐냐면 이렇게 이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 너무 딱 잡거든요. 그쵸? 오므라져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꺼번에 오므라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오므라들거든요. 미모사에 손가락이 대면 미모사가 오므라진다. 뭐예요? 이거죠. 맞죠? 손가락이라는 우리 자극이 들어갔을 때 그게 대한 변화인 거죠. 맞죠? 얘가 예를 들어 뭐 특정 시간만 되면 무조건 오므라든다. 이러면 적응과 진화죠. 근데 우리가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오므라들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얘는 우리가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머릿속으로 100% 납득이 잘 안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써드린 것은 한 99%는 성능을 보여요. 얘는 웬만하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통용되거든요. 뭐냐면은 2번 물질대사랑 3번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얘랑 그 자극의 반응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뭐 A라는 우리 변화가 생겼더니 무슨 물질을 합성했다 이러면 뭔가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건지 물질대사인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떤 물질을 합성시켰거나 또는 분해시켰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물질대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극 반응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체를 구별하는 우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3에 묶여있지만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자극에 대한 반응은 계속 바뀌는 거고 항상성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린 거예요.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내용이 나오면 잘 모르겠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항상성 고르시면 돼요.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세 가지 관련된 내용 나오면 얘는 거의 99%의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적어드려요. 저희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 헷갈릴 법들을 다 체크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실수로 틀렸다. 헷갈려서 틀렸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제가 진짜 저 F거든요. 근데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우리 헷갈릴 법한 보기들을 평소에 체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대강 공부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헷갈릴 법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내신 기간이든 아니면 방학 기간이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 있다고 했죠. 거기에 스트레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 맞춰지면서. 오케이? 그럼 저희는 1번부터 6번까지 다 했죠? 계속 좀만 더 볼게요. 자, 지금까지 생물의 특성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요놈이 생물인 듯 하면서도 생물이 아닌 놈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 놈을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상한 갑자기 영어로 써놨죠. 저기다가 제가 이거는 앞으로 우리 생명수업 할 때 공통적으로 할게요. 자, PTN이라고 쓰면은 프로틴, 단백질의 약자예요. 제가 앞으로 다 프로틴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M.T,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이런 이름이 긴 것들은 앞으로 다 줄여 쓸 거예요. 그 밖에 뭐 뉴클레오 애시드, 핵산 이런 거 있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저희 쓸 일이 별로 없고,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개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PTN 했으면 여러분 다 알아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석하세요. 자,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핵산이라는 건 뭐예요? 요 핵산. 이게 생명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 대부분 발견이 먼저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건 나중이에요. 얘를 발견했을 때 핵에서 발견되는 산성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핵산인 거예요. 여러분 염색체, 크로모즘이라 불리는 것도 이게 세포를 염색하니까 핵 안에 뭔가 덩어리들이 염색돼. 염색된 덩어리네 염색체라 부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유전물질인 거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핵에서 발견되는 산성물질인데, 여러분 핵에서 발견되는 산성물질은 DNA뿐만 아니라 뭐도 있죠? RNA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핵 안에 전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진핵생물들은 유전정보를 저장하는데 뭘 사용하죠? DNA 쓰죠. 그 다음에 유전정보를 전달하는데 RNA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독특하게 직거 유전물질을 DNA 또는 RNA 형태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형 바이러스, RNA형 바이러스라 불려요. 물론 여러분 둘 다 가지는 바이러스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근데 이게 독특하게 막 한 바이러스 안에 RNA 가닥이 7가닥, 8가닥 이렇게 들어있기도 해요. 저희 대표적인 RNA 8가닥으로 이루어진 우리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얘네들이 유전물질이 RNA다 보니까, 여러분 RNA는 DNA랑 다르게 변형이 엄청 많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가 변형이 엄청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따로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변형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유전물질을 DNA 또는 RNA를 가질 수가 있겠고, 여러분 저희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11페이지? 11페이지로 보시면 제가 바이러스의 구조를 총 3개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크게 2개의 구조로 좀 나눠보면,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 하나는 요렇게 생긴 놈이란 말이에요. 그쵸? 오른쪽 2개가 우리 모양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겉에 있는 요 놈들을 뭐라 하냐면 단백질 껍질이라고 부르고, 안쪽을 살펴보시면 꼬불꼬불하게 감싸진 것들이 있는데, 이 꼬불꼬불하게 감싸진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죠? 핵산, 유전물질로 볼 수 있는 거죠. DNA 또는 RNA. 그죠? 여러분 우리 어떤 그림이 좀 더 익숙하죠? 저희한테는 뭐가 바이러스라고 보기 되게 친숙해요. 오른쪽이 좀 더 친숙하죠. 그쵸? 심지어 우리 통합과학 제가 마지막 병원치 할 때 바이러스 구조 모양이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 이름이 달라요. 요놈의 이름이 뭐냐면 박테리오파지예요. 요놈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바이러스. 저희 교과서에는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이 많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 사실 박테리오파지는 저희 세균이 영어로 뭐라 했죠? 아까? 박테리아라고 했죠? 박테리아, 즉 세균만 감염이 가능한 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균은 일반적으로 진핵생물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맞죠? 원핵생물 구조죠. 가장 바깥에 뭐가 있냐?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은 단백질 우리 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껍질만 가지고 있어도 그 단백질 우리 막에 박힐 수가 있어요. 세포벽이. 그러니까 얘네는 추가적으로 바깥에 이런 겉에 껍질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교과서에 좀 잘못 써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의 이름은 뭐냐면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외피예요. 외피. 그래서 원래 바이러스, 우리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과 외피까지 포함한 구조예요. 여러분 저 외피는 어떤 구조냐면 지질막이거든요. 지질막. 왜 그러냐?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의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아니라 모든 생물의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죠. 인지질, 지질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 지질 성분과 우리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외피들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박테리아처럼 딱딱한 우리 벽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러분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조금 우리 교과서에 강조가 많이 되는 부분이 통합과학도 그러하고 여기 생명과학도 좀 그러한데 뭐냐면 여러 가지 병원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어요. 왜냐면 저희 무슨 시절 겪었어요? 코로나 시절 겪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바이러스를 이 외피까지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면은 신경을 쓰시고 근데 안 가르친다?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원래 이놈의 이름은 외피인데 교과서에 다 뭐라 적혀있냐? 단백질 껍질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 구조를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나요? 안 갖추고 있나요? 갖추고 있지 않죠? 맞죠? 세포라는 건 뭘 가지고 있다? 세포막이랑 세포 소기관. 얘는 그냥 이 껍질 안에 다른 게 없고 유전 물질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뭐 효소라든가 세포 소기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 바이러스는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좀 이따 저희 실험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세균은 크기는 세균보다 작고. 자, 3번이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바이러스는 때때로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무생물적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근데 무생물적 특성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바이러스는 무생물적 특성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숙주세포 밖에서예요. 얘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껍질과 핵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해서 그 안에 여러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효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 왜요? 여러분 물질 대사가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효소. 그쵸? 효소가 없대. 자체 효소가.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세포 밖에서 어떻게 존재하냐라 한다면 그냥 단백질 결정체일 뿐이다. 단백질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놈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좀 이따 그림 보면서 확인하시겠지만 지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유전물질만 집어넣거든요.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유전물질만 안으로 집어넣는데 숙주세포의 물질대사기구, 즉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물질을 계속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DNA나 RNA의 우리 중합효소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물질이 충분히 증폭이 되면 그 전서와 번역기구, 또 숙주세포 거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시켜요. 그래서 충분히 단백질을 계속 합성시키면 얘네들이 이쯤 됐다 하면 조립해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생식 개념이 아닌 거죠. 부품 만든 다음에 부품을 조립하는 거예요. 그쵸? 세포로 유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식이라고 볼 수 없고 숙주세포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물질 대사는 증식과 복제의 개념이다. 저희 아까 생물적 특성 중에 바이러스는 뭘 가지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더라. 핵산이 있다는 것은 뭐가 가능하다? 유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말은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 맞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심플하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그리고 무생물적 특성을 두 가지씩 쓰시오라고 나와요. 보통 시험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앞뒤로 이상한 설명들 다 빼버리고 요 2, 3번만 적는다고 생각하세요. 2, 3번씩만.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의 영역으로 가져가가지고 주관식 작성하는 걸 되게 헷갈려 해요. 그리고 주관식 작성하는데 나의 어떤 스트레스, 쉽게 말해서 생각의 시간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데 스트레스랑 생각의 시간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우리 외워야 할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려운 것에 우리 시간 투자를 해야 시험들 다 맞출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고 잠깐 쉬고 지금 몇 분인가요? 몇 분이? 오케이, 6시 1분까지만 쉴게요. 6시 1분까지 잠깐 쉴게요. 교재를 쭉쭉쭉 펴가지고 오케이 6페이지를 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내려갈 건데 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필기했던 내용은 말로만 하고 넘길 거니까 다 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뭐 첫 번째로 좀 봐야 할 게 원엑스포와 진엑스포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원엑스포는 핵이 없다 보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 파란색 우리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얘가 유전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이 그냥 세포질에 널려 있어요. 반대로 얘는 핵 안에 지금 유전 물질이 가려져 있는 거죠. 맞죠? 크기가 비슷하다? 아니다. 얘가 한 10배 작다. 근데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리보솜이라 적혀 있는데 리보솜이 아니라 뭐죠?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 이게 제가 진짜 화가 나는데 이게 왜냐면 용어를 좀 고정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리보솜이었다가 라이보솜이었다가 리보솜이었다가 라이보솜에다가 한 5년마다 바뀌어요. 진짜 이게 개정 생명과학에서 정말 독특한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이거를 교재 작업을 하면서 아 이게 뭐지? 여러분 폐포 혹시 뭔지 아나요? 폐포? 폐에 있는 공기주머니 그쵸? 세포 그쵸? 작은 세포들이 모임 얘가 개정 생명과학에 뭐라고 나왔냐면 허파과리라고 나와 있어요. 납득돼요? 근데 이건 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되게 이제 이게 이제 항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폐포라고 보면 폐를 구성한 세포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폐포는 공기주머니거든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공기주머니라서 헷갈릴 수 있어도 바꿀 수 있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좀 납득을 했어요. 근데 저희 기관지 뭐죠? 기관지? 여기 그쵸 기도 밑에 있는 갈라지는 곳 여기 밑에 있는 부분 기관지라는데 얘가 바뀐 용어가 순관이야. 순관. 어이가 없어. 병원 갔는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이거 순관염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뭔데요? 지금 무서울 거 아니야. 처음 들어보니까 별건 아니고요. 기관지염입니다. 계열받니? 내가 봤을 때 의사도 몰라. 내가 봤을 때 의사한테 순간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게 어딘데요? 여기 웃긴 거 소장. 여러분 소장 뭐죠? 여기 대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작은 창자예요. 작은 창자. 이름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수업 시간 때는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저희 개정된 용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이 탁상공론의 결과물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새로 용어를 바꿔서 배울 거. 그쵸? 순간 진짜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는 폐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이라고 돼 있어. 뭐야 이거? 여기는 이 한국말 한글 사랑해가 적어놨는데 밑에는 가스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과일, 열매는 생물일까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 과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나요? 안에 영양물질이 차있긴 하지만 주변을 감싸는 게 세포죠, 맞죠?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물은 아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물은 아니다. 괜찮죠? 왜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없다 보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말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핵세포로 구성된 생물이 뭐냐? 하면 세균밖에 없고, 진핵세포로 구성된 놈들이 뭐냐? 요런 놈들이지, 맞죠? 괜찮나요? 그죠? 쭉 넘겨서. 자, 다음 장 보시면, 바이킹호의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에 됐거든요. 자, 얘는 별표예요. 왜 별표냐? 우리가 개정생명과학 전에 요 실험을 교과서에서 실은 교과서도 있고 안 실은 교과서도 있었어요. 거의 뭐 반반이어가지고 이거를 낸 학교도 있고 안 낸 학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대부분 교과서에 다 들어가요. 그 말은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죠? 자, 뭐냐면 말 그대로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용해서. 그럼 우리 생명체가 하는 대표적인 물질 대사는 크게 두 종류예요. 광합성과 세포후. 맞나요? 자, 근데 진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또는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아직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외우세요. 방학 때. 웬만하면 외우세요. 자, 볼게요. 광합성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근데 그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무슨 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 근데 이게 꼭 태양의 빛에너지를 줄 필요는 없어요. 가시광선 영역에 비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산소와 포도당을 만든다. 우리 단순한 작은 무기물인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분자는 요 포도당이죠. 양분 C6H12O6.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다르지만 화학 반응식상 역과정이다. 그 말이 저기 있는 우리 생성물이 반응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저기 있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세포호흡은 이화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방출될 거고, 요 에너지는 빛에너지는 아닌 거죠. 그쵸? 요 에너지를 어디다 쓰죠? 여러 생명활동에 사용하잖아요. 맞죠? 저희 통합과학 수준까지는 그냥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한다가 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에 들어와서는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인지 아셔야 돼요. 열 에너지와 ATP라는 생체의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 때 ATP의 구조를 열심히 배울 거고, 이 ATP의 구조를 배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 안 할 거예요. 뭘 사용한다? ATP를 사용한다, ATP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생명과학 공부할 때는. 괜찮나요? 오케이. 자, 볼게요. 빛을 제공했네. 램프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공했네요. 만약 여기 물이 있다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뭘 하겠어요? 광합성을 하겠죠. 맞죠? 오케이. 첫 번째 건 광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즉 동화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자, 두 번째는 탄소를 포함한 유기양분인데 별건 아니고 그냥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C6H12O6이. 그걸 넣었을 때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할 수만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얘는 세포 호흡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까지 괜찮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을 딱 봤을 때 이 의문점이 드는 게 좀 위험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해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인데 여기 뭐가 달려있죠? 14라고. 그리고 탄소를 포함한 유기양분인데 그냥 탄소를 포함한 유기양분이 아니라 14C를 함유한 우리가 유기양분이라고 적혀있네요. 여러분 저 14는 뭘 의미하죠? 질량수 맞나요? 오케이. 여러분 질량수를 모를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가쁜 화학 시간 좀 해볼게요. 우리가 탄소는 질량수가 자연 상태에서 12인 놈이 제일 많아요. 질량수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면 원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즉 원소가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근데 양성자 개수는 바뀌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의 개수가 바뀜에 따라 이렇게 질량수가 다양한 동일한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위원소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 부르는데 12탄소의 동위원소들이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는 얘가 99.9%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연 상태에 얘네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왜 없겠어요? 이런 탄소의 구조가? 불안정하니까. 그쵸? 얘네들은 되게 불안정한 동위원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정한 동위원소들은 지들끼리 핵 분열, 즉 쪼개지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붕괴라고 해요. 근데 저희 통합과학에서 핵발전소에서 핵 분열 시킬 때 질량이 결손되면서 뭐가 방출된다고 해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배우죠. 여기 똑같아. 불안정해서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요 에너지가 빛에너지 형태로도 나오고 뭐 열에너지 형태로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요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 저희가 방사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동위원소들을 뭐라 부르냐면 방사능을 내뿜는 동위원소다 하여서 방사성 동위원소라 불러요. 이 내용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뭐 화학에는 나오겠죠. 보니 뭐 화학도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뭐 알고 계시면 좋아요. 화학에서 나오는데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선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걸 왜 쓰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과정이 아니라 되게 연속적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세포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물론 눈으로도 볼 수도 없지만 광학 현미경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세포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세포흡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작은 단위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어. 뭐죠? 전자현미경이거든요. 광학현미경은 빛으로만 이용하는 현미경이다 보니까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엄청나게 작은 우리 입자들을 보기 위해선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돼. 전자를 싸가지고 전자가 우리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자현미경은 사실 죽은 세포에밖에 불가능해. 왜냐하면 세포한테 전자를 쏘는 순간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쏜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세포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엔 세포 내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관측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좀 살아있는 연속적인 변화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사성 표지가 된 우리 원소들을 이용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떤 물질대사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 방사성 표지된 탄소가 계속 이동하면서 붕괴되면서 빛을 내요. 그러면 저희가 UV 라이트로 보면 여기 있는 방사성 표지가 된 탄소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대표적인 예시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 그 생명 정보의 흐름할 때 유전 정보의 흐름, 유전 정보는 어딜 따라가죠? 핵에서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분비소랑 세포박 이렇게 쭉 나가죠. 맞죠?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핵산 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다가
요렇게 다 방사성 표지를 해가지고 이 원소들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쵸? 이걸 넣어준 거예요, 해관에. 해관에서 여러 원소들을 이용해서 우리 전사 번역을 하게 될 거고, 결국 그 전사 번역한 우리 RNA나 단백질은 계속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우리가 한 다음에 빛의 경로를 쬐보는 거야. 그럼 이동하는 경로가 나오겠죠? 그다음 또 한 10분 정도 했을 때 또 빛을 쬐봐요. 그럼 다음 경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반복해가지고 생물에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명체 연구 방법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우리 방식이거든요. 이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방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고 혹시나 이해가 안 돼, 뭐 궁금할 수 있잖아. 그쵸? 저희 방학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거거든요. 위화감이 드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건 해결됐죠. 아, 뭔가 물질의 이동 경로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려고 넣어놨구나.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요거거든요. 가열 장치. 아니, 광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팅을 했는데 끓였대. 아, 화성은 좀 뜨뜻할 때 광합성을 잘하는구나. 괜찮아요? 맞죠? 얘들 따뜻하다. 광합성 해야지 하면서. 말이 안 되죠, 그쵸? 여러분, 이게 뭐, 뜨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실험은 여러 개의 실험 단계를 한꺼번에 우리 뭉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단계를 좀 쪼개볼 건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초, 우리가 이산화탄소랑 여기 있는 물과 빛 에너지 공급을 먼저 해줘요. 가열장치를 먼저 달아놓는 게 아니라, 먼저 공급을 하는 거예요, 1번을. 그러면, 여러분 만약이라도 뭐 실제로 당연히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화성 토양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저 14C를 포함한 유기양분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얘네들을 공급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얘네 세 개를 없애버려요. 다 여기서. 그러면 만약 얘가 없다면 사실 14C가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 안에. 그쵸? 근데 만약 얘가 있다면 두 번째로 다 없앤 다음에 가열을 끓이는 거예요. 왜 끓이냐? 이 방사능 계측기가 좀 안타깝게도 기체만 검출이 가능해요. 그럼 얘네들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연소에는 연소. 우리 유기양분을 연소시키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나오죠, 맞죠? 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검출이 되겠죠. 이게 3번. 그래서 1, 2, 3번의 단계가 우리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을 뭉쳐놓은 거다. 선생님,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 넣었다가 일정 시간 지난 다음 없애버린다고 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실제 이게 관측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생명체가. 그쵸? 두 번째 걸 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요 14C를 하면 포도당을 넣었는데 얘는 굳이 끓이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들? 왜?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만들 건데 어차피 이산화탄소는 다 뭐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굳이 끓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유기양분의 기체가 아니라 끓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실험을 했는데 이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와. 모르겠다. 자, 오케이. 추적은 포기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영양분을 이용하는 우리 생명체가 있다면 여기 있는 기체의 종류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석기라는 걸 달았는데 얘는 뭐 별건 아니고 기체의 조성 변화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주는 장치거든요. 저희가 물질의 이동 경로의 추적은 포기를 해버렸고 그냥 어떤 유기양분을 넣었을 때 만약 이 유기양분을 사용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여기 있는 기체의 조성을 바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표지를 하지도 않았고 단 것도 방사능 기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셋 다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결국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괜찮나요? 넘어가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성에는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없다가 결론으로 떨어지더라. 넘어갈게요. 자, 3번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잘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은데 저희 두 개의 단어만 좀 체크할게요. 역치라는 것이랑 여기 있는 기량작용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역치는 뭐예요? 자극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우리가 들어오는 자극을 일일이 다 반응해주면 너무 낭비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반응할 만한 자극에만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치라는 걸 정해줬고, 물론 우리가 기관마다 역치값은 다 달라요. 역치값 다 다른데 뭐 밑에 나오는 자극의 감각의 수능 이런 것들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역치를 굳이 밑줄 쳐드린 이유는 얘는 저희 뒤에 가서 신경의 자극의 전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량작용이라 한다.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 한다. 뭐냐,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자율신경계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빨리 뛰게 해줘.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심장박동을 계속 빨리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수준 높아지면 억제시켜야 돼. 뭐가 활성화되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오히려 심장박동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해주는 게 기량작용이에요. 이건 호르몬도 가능해요.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잠깐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울게요. 넘어갑시다. 지금은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뒤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제가 수업 시간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적어 드린 거고,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단세포 생물의 발생과 생장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분을 통해 발생과 생장하지 않고 세포분을 통해 생식과 유전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난을 지금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부정생식의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 얘가 출합법이에요. 얘가 출합법. 뭐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애가 혹이 하나 슉 튕기면서 밖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발생과 생장을 하는데 그게 세포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맞죠? 세포분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뭐 생식과 유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바이러스는 생식을 하지 않고 복제와 증식의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신경 안 쓰시고 배운 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만 우리 생각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된 우리 교과서 교재에는 고쳐져 있어요. 자, 적응과 진화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의 부리 변화. 그쵸?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인장을 먹는 새가 이런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옆에다가 먹이를 씨를 갖다 놓으니까 부리 빼가지고 이거 끼지 않잖아. 그렇죠?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맞죠?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응과 진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개체유지 특성, 종조유지 특성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맞죠? 아까도 4+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쭉 넘길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림 보시면 얘가 제가 어디 가서 따온 거고 얘가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만든 게 가장 우리 바이러스의 구조를 잘 표현한 거거든요. 보통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요즘 이제 이 챗 GPT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진짜 계열받아. 저 맨날 챗 GPT랑 싸우거든요. 이 욕을 안 하면 얘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안 만. 그리고 얘들 막 삐지나 봐. 이거 잘못 만들었어. 제대로 좀 만들려고 막 뭘 하면은 완전 대충 만들어주고 그래요. 걔랑 막 밀당한다니까 맨날. 어쨌든 이건 좀 이쁘게 만들었네. 보시면 여러분 이거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안에 요거 빨간색 고리가 RNA고 그 주변을 감싸는 게 우리가 단백질이에요. 요거. 여기 있는 이게 뭐예요? 얘가 왜 핀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근데 교과서에는 이 겉에 감싸져 있는 요 놈을 그냥 단백질 껍질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원래는 사실 얘가 왜 핀 거예요? 그 안에 우리 DNA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 같은 게 있더라. 근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 외피에 대한 존재는 학교에서 말하면 신경 쓰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없다고 그냥 보셔야 돼. 그냥 오케이? 왜? 모든 교과서가 다 외피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자, 최초의 바이러스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담배잎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 담배잎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우리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담배잎 모자이크병의 바이러스가 핵산으로 RNA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 실험 딱 설계주고 여기 있는 요 바이러스는 핵산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요. 들리기 쉽겠죠?
그쵸? RNA성 바이러스다. 자,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이 담뱃잎을 보시면 흰색 덩어리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쵸?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마치 우리 잎에다 모자이크 처리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담뱃잎 모자이크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 담뱃잎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질병이 뭘까? 병원체가 뭘까? 해가지고 이 세균 여과기에 이걸 간 액을 넣어요. 담뱃잎을 갈아서 넣었는데 여러분 세균 여과기가 이 통은 아니고 뭐냐면 이 밑에 걸려있는 이 필터예요. 필터. 이 필터가 세균 여과기인데 뭐냐면 세균 정도의 크기들은 다 걸러요. 세균보다 작은 것만 밑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필터에 세균이 걸리게끔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필터를 현미경으로 관측해봤더니 뭐가 나와요? 안 나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유의미한 게. 뭐야 대체 어디 간 거야? 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여과액을 현미경으로 봤거든요. 근데 뭔가 뭐 우리 기존에 관측되지 않는 크기가 작은 무슨 물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다시 건강한 담뱃잎에 감염을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이 모자이크병이 발병하더라. 아, 세균보다 작은 무언가가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이러스라 불렀고 최초의 바이러스 발견 과정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RNA 형태의 바이러스고 뭐보다 크기가 작다?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세균 여과기 통과하는 거죠. 맞죠? 감염성이 있다도 우리가 특징이 되겠죠. 감염성.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바이러스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적혀있지만 저희 심플하게 두 개 쓸 때 뭐 쓰라고요? 세포의 구조가 아니고 세포의 구조 아니고 스스로 물질대사 안 된다. 그 다음에 숙주세포 안에서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대사가 되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돌연변이가 있다. 심플하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이러스의 생활사인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림에서는 뭐냐면 실제 뭐보다 작다? 세균보다 작다. 저렇게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뭐만 넣어요? 유전물질만 집어넣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아, 우리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유전물질만 주입하더라. 그러면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유전물질이 충분히 증폭되었다 싶으면 자신의 유전 정보를 전사 번역을 해요. 뭘 이용해서? 숙주세포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여러 개 쭉쭉쭉 만들다가 충분히 만들었네 라고 한다면은 조립해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또 숙주세포를 감염시키러 가겠죠. 맞죠? 이게 바이러스의 생활사.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저희 신경 써야 할 건 뭐? 크기가 작다? 유전물질만 넣는다. 괜찮아요? 여러분 박테리오파지만 유전물질만 넣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우리 외피를 가지는 바이러스도 유전물질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떤 바이러스는 이렇게 유전물질을 넣어가지고 역전사 효소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유전물질을 숙주세포 안으로 끼워 넣어요. 그래서 마치 숙주세포의 원래 유전물질처럼 행동을 해. 그럼 숙주세포는 모르고 계속 그걸 전사 번역해. 그래서 우리 만들다가 깨고 나와. 또 죽여. 깨고 나오면 지나가던 면역세포들이 뭐야 또 나쁜 놈이었잖아. 죽여. 근데 얘네들이 죽이는 과정에서 또 그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 유전물질 껴놔. 또 깨고 나와.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면역세포 양은 줄는데 이놈은 사라지질 않네. 이게 방금 뭐냐? 여러분 이 질병이 HIV라는 우리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에이즈예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 HIV는 면역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면역세포 안에 유전물질을 자기 껴놓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없애고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면역세포가 이제 아예 사라져버려요. 점점 사라지니까. 이거 에이즈 걸려면 여러분 몇 년 정도 필요하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잠복기간 10년 돼요. 에이즈 걸리면. 물론 여러분들 에이즈 요즘에는 뭐 이게 옛날에 되게 무서운 질병인데 요즘에는 완치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면역계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저희 에이즈로 죽는 환자의 수보다 당뇨병으로 죽는 환자의 수가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당뇨병은 해결이 안 돼. 이 물질대사 쪽은. 자, 어쨌든 뭐 나머지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넘어가서 자,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죽순 뭐죠? 대나무의 어린 시절이죠.
그나무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의 특성이 있어야겠죠. 그쵸? 바이러스,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다. 그쵸? 다만 유전물질이 있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과 진화 가능하다. 괜찮죠? 휴머노이드, 강아지 로봇, 생명체가 아니죠. 그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 하나, 둘, 세 개예요. 바이러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 얘는 사실 그냥 유전물질이랑 단백질 껍질, 그게 끝이야. 그죠? 뭔가 외부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얘가 뭔가 지금은 좀 살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뭐 세포를 깨우고 나오지 않는 이런 효과는 없어요. 계속 똑같은 생활들을 반복하는 거고, 이걸 진짜 왜 틀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명체가 아니죠. 물질대사는 생명체에서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얻어야 안 얻어요? 얻어요. 뭘 통해서? 건전지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물질대사가 아니죠. 얘를 틀려오는 애들이 진짜 과간이야. 뭐라고 하냐면, 틀려놓고 나보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강아지 로봇은 반응 안 하던데요? 이래. 미쳐.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강아지 로봇은 반응하는 강아지 로봇. 나름 좀 우리 고차원적인, 좀 비싼 놈인가 봐요. 그쵸? 오케이. 진짜 이 거짓말 같죠? 틀려온다니까, 진짜. 제가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 처음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틀려도 잘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안 했는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석회동물에 자라는 이 돌덩이. 돌덩이는 생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심심해가지고 끄는 게 아니야. 진짜 틀려온다. 선생님, 떨어지면서 자라지 않아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진짜 내 가끔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그래서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틀려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권이 하나 더 빠져있죠. 여기가 완전 우리가 뭐 기술과정처럼 완전 나열식의 우리 문장들이 많다 보니까 외우기가 귀찮은데, 외우기 귀찮다 보니까 제가 자주 나오는 학문이랑 키포인트 단어들 다 체크해드렸어요. 그쵸? 이거 말고 밑에 보시면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 학문들이라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잘 돼 있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보시면은 무조건 해당 우리 연계된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죄송해요. 몇 분이죠? 시간 좀 해주세요.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 현대 생명과학 성과 사례는 한 개의 교과서에밖에 안 나왔어요. 한 개의 교과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 학교에서 이거를 하면은 신경 쓰시고 안 하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굳이 제가 가져온 이유가 얘 때문 종합해서 연습하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신경을 쓰시고, 넘어가서 쭉쭉 넘기면 뭐 쉬운 거죠. 동물과 식물의 구성관계, 생명 시스템의 구성관계 저희 아까 같이 했어요. 그쵸?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쭉쭉쭉 넘기면 여기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 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별표인데 얘는 교과서 2개에서 나왔어요. 2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학교가 신경 쓰면 좋냐면, 통합과학 시험에서 크리스퍼 카스9 우리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학교에서 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생명과학에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조금만 5분만 더 쓸게요. 저희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쭉쭉 넘겨서 이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쭉쭉 넘겨서 저희 22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 잠시. 죄송해요. 좀 다르네. 이 26페이지 볼게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보면은 생명 시스템의 구성관계를 나타내는데, 개체, 군집, 개체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여러분 동일한 종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개체군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마리니까 개체가 될 거고, 괜찮죠? 요거 여러 마리니까 근데 다른 종이네? 군집이 되겠죠? 자, 기억 보기를 보시면 가에서는 코끼리들은 지나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상호작용을 한다. 오케이. 여러분 혹시 문장 해석돼요? 잘 안 되죠, 그쵸? 맞는지도 아닌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란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군집 내, 즉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배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텃세라는 거거든요. 텃세. 텃세가 뭐예요, 여러분들? 텃세 부린다잖아. 기존에 있던 애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종끼리는 자신의 영역에 같은 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걸 텃세라 불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역시 우리가 교과서답게 장점만 적어놨어. 뭐라고 적혀놨냐면 텃세는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뒤에서 배우게 될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한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걸 막는 거예요. 생태계 내에 고르게 퍼져 있는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 보기가 좀 이해되시죠? 이 같은 개체군이니까 텃세라는 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할 거고. 개체다 보니까 우리가 정근과 진화. 여러분 생명체죠. 생명체라 하면 정근과 진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건 답지가 좀 잘못됐어요. 답지에는 니은 틀려져 있는데 니은 맞는 복이에요. 생명체는 6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야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도 맞는 복이죠. 우리 군집 내에서 생명체를 따라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같이 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군집 내 상호작용에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저희가 군집 내 상호작용에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게 경쟁이거든요. 경쟁 단어가. 여러분 경쟁은 같은 종 내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성적 경쟁 해 안 해? 그쵸 하잖아. 맞잖아. 하죠 우리. 성적 경쟁이 뭐야? 예를 들어 우리 급식실에서 빨리 가서 음식 경쟁 이런 것도 하잖아. 그쵸? 맞잖아요. 해야지. 근데 생태계 배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는 별개, 구별. 즉 경쟁이 일어났다는 건 무조건 다른 종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요 경쟁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요 경쟁이라는 단어는 아예 다른 거예요. 텃세의 경쟁의 느낌인 거고 저희가 실생활 쓰는 그런 경쟁 그건 생태계 내에서 우리 경쟁이라는 걸 정의한 거죠. 맞죠? 그래서 완벽하게 구별하셔라. 예를 들어 여기에서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왜? 경쟁이라는 거 어디서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구별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희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할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려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케이. 여러분 지금 나머지는 제가 뒤에 답을 적어드렸는데 여기 있는 문제는 기본 문제라서 문제가 쉬워요.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풀다가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백지를 남아서 하고 가야 하나 이번 주는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교가 오늘까지는 쉬는 날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남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지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클리닉 시간 때 오거나 영상 때 하거나 그쵸? 클리닉 시간 때 한 번만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 골라서 오시면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질문 있는 친구들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숙제는 저 나가는 길에 하나하나씩 놓여 있어요.